고요한 밤, 미국 텍사스의 한적한 360번 고속도로 위를 한 트럭 운전사가 달리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오가는 익숙한 길이었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 더 어둡고 스산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피곤한 눈을 비비며 운전대를 잡고 있던 그의 눈에 저 멀리 도로변에서 이상한 불빛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고장난 자동차의 비상등이거나 누군가 버린 담뱃불이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불빛은 단순한 깜빡임이 아니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어둠 속에서 일렁이며 주황색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 트럭의 속도를 줄인 운전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버려진 건물 옆 공터에서 작은 텐트 하나가 활활 불타고 있었던 겁니다. 한밤중 고속도로변에서 불타는 텐트라니.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었죠. 운전자는 섬뜩한 예감에 휩싸여 곧바로 911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어둠을 가르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소방차와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익숙하게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길은 그리 크지 않아 금방 잡힐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텐트를 향해 물을 뿌리는 순간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주변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텐트의 방수포나 플라스틱이 타는 냄새와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 끔찍하고 불길한 냄새였습니다. 불길이 잡히고 소방대원들은 조심스럽게 타다 남은 잔해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광경과 마주하고 맙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텐트와 전기 담요 더미 속 무언가 웅크린 채 누워있는 검은 형체가 있었던 겁니다. 네, 그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게 불에 타버린 시신. 그 참혹한 모습에 베테랑 대원들조차 순간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단순 화재 현장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곧바로 현장 감식팀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기괴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신 주변에서는 휘발유 냄새가 진동했고 불을 더 빨리, 더 강하게 타오르게 만드는 연소 촉진제 통까지 발견되었죠. 이것은 명백한 방화이자 시신을 훼손하려는 잔혹한 시도였습니다. 경찰은 현장 주변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불에 탄 시신 바로 옆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배수로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걸 본 형사들은 한 가지 추측을 내놓습니다. 범인은 시신을 불태워 증거를 없앤 뒤 이 배수로에 던져 완전히 유기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죠. 어쩌면 범행을 마무리하려던 찰나 신고자의 트럭 불빛을 보고 다급하게 현장을 떠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한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피해자의 신원이었습니다. 시신은 너무나 심하게 훼손되어 성별조차 겨우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고 얼굴은 물론 지문까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소지품이나 옷가지 같은 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사연도 모르는 한 사람. 그저 텍사스의 차가운 도로변에 검게 타버린 시신으로 남았을 뿐입니다. 수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에게 이런 끔찍한 원한을 샀단 말인가? 경찰은 실종자 명단을 샅샅이 뒤지고 주변 지역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탐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국과수로 옮겨진 시신에 대한 정밀 부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검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피해자는 불길에 휩싸여 사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에서 불태워진 것이었죠. 직접적인 사인은 목이 졸린 흔적으로 보아 질식사로 추정되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손으로 그녀의 숨을 끊고 그것도 모자라 신원조차 알 수 없도록 시신을 불태우는 극악무도함을 보인 겁니다. 부검을 통해 몇 가지 단서가 더 확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27살 전후의 젊은 여성이며 신체적 특징으로 보아 아시아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젊은 아시아계 여성.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요? 어쩌다 머나먼 타국 땅, 텍사스의 어둡고 외진 도로변에서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어야만 했을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행복해 보였을지도 모를 그녀의 삶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말이죠. 끔찍하게 불에 탄 텐트,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시신. 사건 현장은 그야말로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시신의 훼손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한 베테랑 경찰들조차 섣불리 피해자의 신원을 추정할 수 없었죠. 나이도 성별도 인종조차도 맨눈으로는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문은 이미 고열에 전부 소실되었고 신원 확인에 결정적인 DNA 샘플을 채취하는 것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마치 이 세상에 피해자가 존재했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듯 아주 악랄하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수사는 시작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힌 듯 했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시신은 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런 외딴 곳에서 이토록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어야만 했을까요? 수사팀은 난항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과학수사의 발전은 이런 교착 상태를 뚫고 나갈 한 줄기 빛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바로 법의학 수사의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불리는 치과 기록이었습니다. 사람의 치아는 불이나 외부 충격에 굉장히 강해서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었을 때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수사팀은 곧바로 시신에서 확보한 치아 정보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특징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어금니 중 하나에 삽입된 임플란트. 그것은 특정 국가에서만 주로 시술되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아 지역,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었죠. 이 작은 단서 하나가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습니다. 수사팀은 이제 텍사스 전역의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시아계 여성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는 모든 실종 사건 기록들을 샅샅이 훑었죠. 수많은 기록들을 하나하나 대조하던 그때 마침내 시스템에서 하나의 기록이 수사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몇 주 전 한 남성이 경찰서에 직접 찾아와 실종 신고를 접수한 사건이었습니다. 사라진 사람은 그의 아내. 그리고 그녀는 27살의 젊은 중국인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실종자의 치과 진료 기록을 확보해 대조 작업에 들어갔고 결과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발견된 비극의 주인공. 그녀의 신원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몇 년 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홀로 미국으로 건너온 여성이었습니다. 모델로 활동했을 만큼 빼어난 미모를 가졌고 밝고 활기찬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그녀는 텍사스에서 성공한 IT 사업가와 운명처럼 만나 사랑에 빠졌고 28살이라는 엄청난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한 편의 동화처럼 보였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부유하고 자상한 남편을 만나 호화로운 저택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는 신데렐라 이야기. 그녀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 속에서도 그녀는 언제나 값비싼 선물에 둘러싸여 환하게 웃고 있었죠. 하지만 실종 신고서를 접수했던 남편의 진술은 어딘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사라지기 전날 밤 자신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미래 계획에 대한 작은 의견 차이였을 뿐 심각한 싸움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아내는 자신의 소지품 몇 개만 챙긴 채 쪽지 한 장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는 아내가 잠시 머리를 식히러 어디론가 훌쩍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 한 통 없자 덜컥 겁이 나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애타게 아내를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 하지만 베테랑 형사의 직감은 이 평범해 보이는 실종 사건 뒤에 무언가 더 어둡고 끈적한 진실이 숨어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고작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 끝에 가출한 아내가 왜 한적한 도로변 텐트 안에서 잿더미가 된 시신으로 발견되어야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나 잠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증오와 분노가 담긴 누군가에 의해 계획된 잔혹한 살인이었죠. 한 젊은 여성의 아메리칸 드림은 왜 이토록 끔찍한 악몽이 되어버렸을까요?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은 정말 그녀의 실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걸까요? 화려하게만 보였던 그녀의 결혼 생활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추악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경찰의 수사는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 그녀가 마지막으로 함께 있었을 사람, 바로 그녀의 남편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그녀에게는 28살 연상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한 IT 사업가이자 수백만 달러를 소유한 자산가였죠. 텍사스 교회의 그림 같은 저택에서 젊고 아름다운 아내와 함께하는 그의 삶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내가 실종된 후 그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직접 실종 전단을 만들어 돌리고 사설 탐정까지 고용하며 아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마침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아내의 신원이 확인되던 날, 그는 경찰서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오열했다고 합니다. 그의 슬픔은 너무나도 처절해서 지켜보는 경찰들마저 숙연하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경찰 조사에서 그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는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녀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대체 누가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제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그가 들려준 두 사람의 이야기는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습니다. 사업차 방문했던 중국의 한 파티에서 그는 모델로 활동하던 젊은 여인에게 첫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나이도 국적도 문화도 달랐지만 사랑의 힘으로 모든 장벽을 극복했다는 것이었죠. 그는 그녀에게 미국의 화려한 삶을 약속했고 그녀는 그 약속을 믿고 머나먼 타국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다툰 적 없는 완벽한 부부였습니다. 그는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었고 아내는 그런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랐다고요. 주변 이웃들 역시 입을 모아 그를 완벽한 남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언제나 아내를 에스코트하며 다정하게 손을 잡고 다녔고 아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줄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아내에게 고가의 보석과 명품 가방, 고급 자동차를 아낌없이 선물했습니다. 그가 소유한 SNS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행복한 사진들이 가득했죠. 누가 보아도 이상적인 부부의 모습,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지벽해 보이는 사랑 이야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하고 서늘한 구석이 존재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베테랑 형사는 슬픔에 잠겨 진술하는 남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며 미세한 균열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슬픔은 분명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사랑했다기보다 마치 자신이 수집한 가장 아름답고 값비싼 예술품을 설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죠. 제 아내는 영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친구도 거의 없었죠. 항상 저만 의지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 같았어요. 그의 말은 아내에 대한 걱정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아내를 자신의 통제하에 둔 나약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형사의 예리한 눈은 그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 내가 사준, 내가 데려간 모든 문장의 주어는 나였고 아내는 언제나 그 주어의 행동에 따르는 목적어에 불과했습니다. 형사는 남편의 저택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넓고 화려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공간. 집안 곳곳에는 아내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가 친구나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과 함께 있거나 혹은 남편이 찍어준 것으로 보이는 그녀의 단독 사진들 뿐이었죠. 마치 그녀의 세상에는 남편 외에 다른 어떤 인간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수사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남편의 완벽한 알리바이와 애끓는 슬픔 뒤에 가려진 또 다른 얼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을 상대로 한 탐문 수사에서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평소 그들 부부를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던 한 이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좀 이상하긴 했어요. 그 부인은 외출할 때 항상 남편과 함께였어요. 혼자서 산책을 하거나 장을 보러 나오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네요. 남편이 운전하는 차 조수석에 인형처럼 앉아 있을 뿐이었죠. 또 다른 이웃은 몇 달 전 두 사람이 집 앞에서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의 고압적인 목소리와 아내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다는 겁니다. 완벽한 사랑을 속삭이던 부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이 그려낸 완벽한 가정이라는 그림에 의심이라는 얼룩이 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긴 비극의 주인공이었을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연기를 펼치고 있는 소름 끼치는 배우였을까요? 그는 아내를 사랑했다고 말했지만 어쩌면 그가 사랑한 것은 아내라는 사람이 아니라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소유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눈물 뒤에 감춰진 진실은 이제 막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진술은 일관됐습니다. 한없이 다정했고 세상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했으며 그녀의 갑작스러운 실종에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는 슬픔에 담긴 남편. 그가 보여주는 모습은 비극에 잠식된 남자의 전형처럼 보였죠. 주변인들의 평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아내를 끔찍이 아꼈고 값비싼 선물과 화려한 파티를 열어주며 그녀를 공주처럼 대했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랑, 완벽한 남편이었죠. 하지만 수사를 이끌던 베테랑 형사의 눈에는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부자연스럽게 보였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대본처럼 슬픔마저도 계산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던 겁니다. 너무 매끄러워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완벽한 알리바이와 흠잡을 데 없는 평판. 형사는 이 견고한 벽을 무너뜨릴 아주 작은 균열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뜻밖에도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그녀의 고향, 중국에 있었습니다. 국제전화의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생자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형사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녀의 죽음을 애도하며 몇 가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구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하던 친구. 하지만 형사가 던진 한마디에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정말 행복해 보였나요? 수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터져나온 대답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행복이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내 친구는 불행했어요. 아주 많이요. 친구의 증언을 통해 드러난 진실은 세상에 알려진 두 사람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봐왔던 그 화려한 사진들, 값비싼 보석과 명품들로 치장된 행복한 미소는 모두 연기였다는 겁니다. 그녀의 결혼 생활은 동화가 아니라 황금으로 만든 세장 그 자체였다고 친구는 울먹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와 연락하는지, 어디를 가는지, 심지어는 무엇을 입는지까지 일일이 간섭했죠. 처음에는 그것이 나이 많은 남편의 사랑 표현 혹은 서툰 관심이라고 생각하려 애썼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집착은 점점 더 숨막히는 족쇄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서는 펑펑 울더군요. 그냥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그림 수업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남편이 절대 안 된다고 소리를 질렀다면서요. 당신은 내 옆에만 있으면 된다고, 다른 세상은 알 필요도 없다고.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그건 소유욕이죠. 그녀는 미국에서 단 한 명의 친구도 사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철저하게 막았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연락을 허락한 상대가 바로 중국에 있는 이 친구 한 명뿐이었는데 그 통화마저도 늘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없을 때 혹은 화장실에 숨어서 몰래 전화를 걸어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을 쏟아내는 날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유한 생활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는 대가였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하는 아내로서 대한 것이 아니라 젊고 아름다운 전리품처럼 취급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처럼 온갖 파티에 그녀를 데리고 나갔지만 정작 파티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그녀는 다시 차가운 방에 갇힌 외로운 인형일 뿐이었죠. 마지막 통화에서 그랬어요. 더는 못 견디겠다고. 다 버리고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만 남편이 자기를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라고, 자기가 도망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고 너무 무서워했어요.
제가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데리고 왔어야 했는데. 친구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를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과 친구를 그 지옥 같은 곳으로 몰아넣은 남자를 향한 분노가 뒤섞인 처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울음소리는 그동안 완벽한 남편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진실의 첫 번째 조각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혹한 집착과 통제. 형사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쫓고 있는 것이 슬픔에 잠긴 남편이 아니라 아주 차갑고 잔인한 포식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수사의 방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수사는 벽에 부딪힌 듯 했습니다. 28살이나 어린 아내를 잃은 남편의 슬픔은 그 깊이를 감히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처절했고 그의 증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논리정연했죠. 주변인들 역시 그를 한결같이 아내를 끔찍이 사랑했던 헌신적인 남편으로 기억했습니다. 이토록 완벽한 애도 앞에서 수사팀의 의심은 그저 무례한 억측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형사의 직감은 그 완벽함 아래 숨겨진 미세한 균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있다고 하기엔 그의 모든 대답이 너무나 계산되어 있었고 아내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 보였던 그의 눈빛에선 슬픔이 아닌 미묘한 분노와 초조함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을 보는 것처럼요. 형사는 원점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 주변인들의 증언, 실종 전 아내의 마지막 행적까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훑어내려갔습니다. 밤늦은 시간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커피로 잠을 쫓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놓친 것은 무엇일까? 이 완벽한 이야기의 허점은 어디에 있을까? 결국 모든 사건의 실마리는 가장 원초적인 곳, 바로 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형사는 남편의 동의 하에 부부의 모든 금융 기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사업가라는 그의 말처럼 남편의 재정 상태는 겉보기엔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수백만 달러의 자산, 여러 개의 부동산, 안정적인 투자 수익까지. 돈 때문에 아내를 해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였죠. 수사는 다시 미궁으로 빠져드는 듯 했습니다. 수백 장, 아니 수천 장에 달하는 서류 더미 속에서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내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았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은행 입출금 기록, 각종 공과금 청구서 지루하고 반복적인 검토 작업이 며칠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조차 헛수고하는 것 아니냐며 그의 집요함을 만류할 정도였죠. 그때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에 유독 낯선 서류 하나가 들어온 것은 부부가 함께 관리하던 공동계좌 서류들 사이에 얌전히 끼워져 있던 빳빳한 종이 한 장. 그것은 다름 아닌 아내의 이름으로 가입된 거액의 생명보험 증서였습니다. 형사의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증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선명한 글씨로 적힌 계약 내용이 그의 눈을 파고들었습니다. 보험 가입일은 그들이 결혼한 지 불과 석 달째 되던 날. 아직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야 할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든 것은 바로 보험금의 액수였습니다. 자그마치 100만 달러.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그녀의 이름으로 가입하기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엄청난 금액이었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형사는 떨리는 손으로 증서의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찾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보험금의 유일한 수령인으로 지정된 사람. 그 이름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운다던 비극의 주인공 행세를 하던 바로 그 남편이었습니다. 순간 남편이 흘렸던 눈물과 슬픔에 잠긴 표정, 아내를 그리워하던 애절한 목소리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섬뜩한 확신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정말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100만 달러라는 거대한 탐욕을 감추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었을까요?
친구의 증언 속에서 아내가 느꼈다던 외로움과 공포, 감옥 같았던 결혼 생활이 그제야 또렷한 실체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부간의 불화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돈을 목적으로 한 끔찍한 범죄일 가능성이 짙어졌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나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100만 달러짜리 생명보험금을 노린 냉혹하고 잔인한 살인 사건으로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형사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남편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알리바이는 표면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그야말로 흠잡을 데가 없었죠. 아내가 실종되던 바로 그 시각, 그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웃 도시에서 열린 중요한 비즈니스 컨퍼런스에 참석 중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차고 넘쳤어요. 왕복 비행기 티켓, 특급 호텔 예약 내역, 심지어 컨퍼런스에 함께 참석했던 동료 사업가들의 증언까지. 그는 분명 그곳에 있었습니다. 슬픔에 잠겨 아내를 찾는 남편을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노련한 형사는 이 완벽함 속에서 오히려 기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잘 짜놓은 각본처럼 너무나도 정교했기 때문이죠. 인간의 행동에는 보통 예상치 못한 변수와 사소한 빈틈이 있기 마련인데 남편의 행적은 마치 자로 잰 듯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형사는 직감했습니다. 이 완벽함이야말로 가장 큰 허점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짚어보기로 결심합니다. 남편이 제출한 모든 증거 자료와 진술을 A 사용지에 시간 순서대로 빽빽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공항 도착 시간, 렌터카 업체 방문 시간, 호텔 체크인 시간, 컨퍼런스 참석 시간. 뭔가 이상해. 너무 매끄럽잖아. 형사는 혼잣말을 되뇌며 수십 번도 더 읽은 자료들을 다시금 훑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눈이 아주 사소한 부분에 멈췄습니다. 바로 남편이 렌터카를 몰고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동한 경로였죠. 남편은 공항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곧장 호텔로 향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약 40분 정도 걸리는 가장 빠르고 일반적인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형사가 확보한 렌터카의 GPS 기록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동 시간 자체는 비슷했지만 기록된 경로가 미세하게 달랐던 겁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도심 외곽을 잠시 훑고 지나간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내비게이션의 사소한 오류나 운전자가 잠시 길을 헷갈렸을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형사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작은 불일치에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지나간 것으로 기록된 외곽도로 주변의 모든 CCTV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수백 시간에 달하는 영상.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와도 같은 작업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고된 분석 끝에 마침내 형사는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하게 됩니다. 한적한 도로변의 주유소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남편의 렌터카와 같은 차종, 같은 색상의 차량이 주유소로 들어서는 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죠. 화질이 좋지 않아 번호판을 식별하기는 어려웠지만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그는 곧장 해당 주유소의 결제 기록을 확보했고 거기서 남편의 카드로 결제된 내역을 찾아냅니다. 남편이 호텔에 도착하기 약 1시간 전의 기록이었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하나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곧장 호텔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거나 잠시 다른 볼일이 있었다고 둘러대면 그만이었으니까요. 형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번 타겟은 컨퍼런스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분명 컨퍼런스에 참석했다고 했고 동료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증언이라는 것이 행사장에서 그를 봤다는 수준의 막연한 것들이었죠. 형사는 컨퍼런스 주최 측에 연락해 그날의 모든 세부 일정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사장 내부의 CCTV 영상까지 끈질기게 요청해 받아냈죠. 그는 남편이 반드시 참석했어야 할 오전 키노트 연설과 오후의 핵심 패널 토론 영상부터 확인했습니다. 수백 명의 참석자들이 빽빽하게 앉아있는 강연장.
형사는 눈이 빠져라 화면을 들여다보며 남편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1시간, 2시간 영상이 끝날 때까지 수십 번을 돌려봤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 컨퍼런스에 참석했다는 사람이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에는 전혀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동료들은 대체 어디서 그를 봤다는 걸까요? 형사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저녁 만찬 행사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칵테일을 들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남편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행사장에 나타난 것은 모든 공식 일정이 끝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저녁 만찬이 시작되고도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컨퍼런스에 종일 참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줄 동료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 알리바이를 완성하기 위해 마지막 저녁 행사에만 잠시 들렀던 겁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저녁 만찬에 나타나기까지 그에게는 무려 대여섯 시간의 자유시간이 있었던 셈입니다. 그의 아내가 살해당하고 유기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시간이었죠. 형사는 곧바로 남편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조사실에 마주 앉은 남편은 여전히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로 또 부르셨습니까? 제 아내를 찾을 단서라도 나온 건가요? 형사는 아무 말 없이 책상 위로 주유소 영수증 사본과 CCTV 캡처 사진 몇 장을 밀어놓았습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바로 가셨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호텔과 정반대 방향인 이 주유소에 들르셨던 겁니까? 남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칫하더니 이내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초행길이라 내비게이션이 잠시 헷갈렸나 봅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다가 주유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워낙 경황이 없어서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군요. 너무나도 예상 가능한 그리고 너무나도 어설픈 변명이었습니다. 형사는 그의 말을 자르지 않고 끝까지 들은 뒤 이번에는 컨퍼런스 참석자 명단과 행사장 내부 사진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컨퍼런스의 가장 중요한 오전과 오후 세션 내내 당신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저녁 만찬에만 잠시 나타났더군요. 아내의 실종 추정 시각과 정확히 겹치는 그 대여섯 시간 동안 당신은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던 겁니까? 순간 조사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온화하고 슬픔에 잠겼던 신사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과 분노가 뒤섞인 전혀 다른 사람의 얼굴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알리바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견고해 보였던 성벽에 생긴 작은 균열은 집요한 수사 끝에 성 전체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붕괴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제 텅 빈 눈으로 형사를 노려보는 남편의 입에서 나올 말은 변명이 아닌 추악한 진실의 고백뿐이었습니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형사의 책상 위에는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이 마치 한 편의 비극적인 연극 대본처럼 펼쳐져 있었죠. 무너진 알리바이, 거액의 생명보험, 그리고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사건 현장 인근 주유소의 영수증까지. 모든 조각들이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의 실종을 눈물로 호소하던 28살 연상의 성공한 사업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으려는 듯 핏발 선 눈으로 형사를 노려보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왜 내 아내를 우린 사랑했어요.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다고. 이건 다 조작이야. 당신들이 날 범인으로 만들고 있는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속에는 형사의 예리한 눈을 피하지 못하는 미세한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에 50만 달러짜리 가격표를 붙여놓고도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남편의 단단하던 가면 위로 선명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사건 당일 그가 그토록 부정하던 외딴 도로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희미하지만 어둠 속을 가르는 그의 차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화면을 본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사과나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기이하게도 원망이었죠. 그 여자는 내 모든 것이었어. 당신들은 이해 못해. 그의 자백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애증이나 순간적인 분노와는 전혀 다른 소름 끼치도록 차갑고 계산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에게 아내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자신의 성공을 증명하는 가장 빛나는 전리품이었습니다. 늙고 부유한 자신에게 찾아온 젊고 아름다운 아내. 모두의 부러움을 사는 완벽한 그림. 그는 그 그림을 영원히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모두가 나를 부러워했지. 저 나이에 저런 미인을 얻다니. 나는 모든 걸 다 가진 남자였어. 그런데 그 여자가 감히 나를 떠나려고 했어. 이 모든 걸 망치려고 했다고. 그의 말에 따르면 아내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세장 속에 갇힌 새처럼 자유를 갈망했고 결국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죠. 그에게 아내의 이혼 요구는 단순한 이별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완벽한 인생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자신의 자존심과 부 그리고 남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배신 행위였습니다. 내 돈으로 치장하고 내 집에서 살면서 나를 배신해? 내가 이뤄놓은 모든 걸 가지고 도망치겠다고? 그건 용납할 수 없었어. 절대로. 그는 아내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자신이 가지지 못할 바에는 누구도 가질 수 없게 파괴하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만약 이혼하게 되면 재산의 절반을 줘야 할 뿐만 아니라 젊은 아내에게 버림받은 늙은 부자라는 조롱거리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의 뒤틀린 자존심은 그것을 견딜 수 없었죠. 그리고 그때 그의 머릿속에 아내의 이름으로 들어놓은 거액의 생명보험이 떠올랐습니다. 배신에 대한 대가 그리고 자신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범행 당일 그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 좀 하자며 별이 잘 보이는 한적한 곳으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유인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며 그녀가 원하는 건 뭐든지 들어주겠다는 달콤한 말과 함께였죠. 순진했던 아내는 그의 거짓말에 속아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차가 멈춰 선 곳은 낭만적인 별밤 아래가 아닌 인적 하나 없는 차가운 어둠 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돌변했습니다. 사랑을 속삭이던 입으로 끔찍한 말들을 쏟아냈고 아내를 안아주던 손으로 그녀의 숨통을 조였습니다. 아내의 눈에 비친 것은 사랑했던 남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소유물을 부서뜨리려는 악마의 얼굴이었죠. 차갑게 식어가는 아내를 바라보면서도 그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뒤처리해야 할 문제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는 미리 준비해간 텐트와 휘발유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그녀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자신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완벽한 인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독한 소유욕. 젊음과 아름다움을 향한 늙은 부자의 뒤틀린 집착. 그것이 이 끔찍한 비극의 전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마치 한 편의 사업 실패담을 이야기하듯 덤덤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에게는 한 젊은 여성의 꿈과 미래, 그리고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실패했다는 분노와 허탈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그녀가 꿈꿨던 아메리칸 드림은 결국 한 줌의 재가 되어 차디찬 거짓말 속에 흩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기나긴 법정 다툼의 끝, 마침내 그 남편은 자신의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이야기의 끝일까요? 차가운 철창에 갇힌 가해자와 싸늘한 한 줌의 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간 피해자. 이 비극적인 결말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사건을 지켜보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겁고 아픈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의 노부모는 딸의 유골함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거라 믿었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가끔씩 걸려오던 전화 속에서 애써 밝은 척하던 목소리 뒤에 그런 끔찍한 고통과 외로움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그녀가 마지막으로 느꼈을 공포와 절망을 생각하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일 거라고 부모는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딸이 떠나간 그날에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며 분노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리고 묻게 되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었던 걸까요? 그녀가 꿈꿨던 건 분명 이런 지옥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녀는 그저 더 나은 삶, 새로운 기회를 찾아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28살의 나이 차이, 성공한 사업가라는 배경. 겉으로 보기에 이 결혼은 마치 신데렐라 스토리처럼 화려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속에는 아주 위험한 관계의 씨앗이 처음부터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비극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위험 신호들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립입니다.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단절시켰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고국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낯선 땅으로 데려온 것부터가 시작이었죠. 언어가 서툴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을 통제하고 가족과의 통화마저 감시하며 그녀의 세상에 자기 자신만 남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완벽한 통제를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연인이나 배우자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끊어내려 한다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라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을 고립시켜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아주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경제적 통제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풍족한 생활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모든 경제권을 틀어쥐고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신용카드 하나 없었고 매번 남편에게 돈을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고 싶어 했지만 남편은 내가 다 해주는데 뭐하러 고생하느냐며 아내의 사회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영원히 자신에게 종속시키려 했던 겁니다. 경제적 자립은 한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경제 활동을 막고 돈을 무기로 당신을 통제하려 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아주 위험한 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알아차리기 힘든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신호는 바로 정서적 학대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과 소유욕이죠. 초기에는 아낌없는 선물과 달콤한 말로 환심을 사는 러브바밍 단계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은 점차 변질되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널 이렇게 사랑해주겠어? 다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와 같은 말로 끊임없이 그녀를 가스라이팅하며 그녀 스스로가 부족하고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의견을 내거나 독립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는 불같이 화를 내거나 혹은 극심한 불안 증세를 보이며 그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었을 겁니다. 이런 정서적 학대는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자존감을 파괴해 결국에는 저항할 힘조차 빼앗아버립니다. 물론 모든 국제 결혼이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가 위험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에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통제와 소유욕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똑똑히 보았습니다. 언어와 문화가 낯선 환경,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런 위험한 관계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혹은 주변에 누군가가 이러한 위험 신호에 놓여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기관과 상담해야 합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고립시키거나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당신의 세상을 넓혀주는 사람입니다. 이국 땅에서 외롭게 쓰러져간 한 여성.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이 그저 자극적인 사건으로 소비되고 잊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비명은 우리 사회에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고 위험한 관계의 신호들을 미리 알아챌 수 있다면 어쩌면 또 다른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그토록 꿈꿨던 평범한 행복을 우리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